1347년 10월 시칠리아 메시나 항구. 따뜻한 햇살이 잔잔한 파도 위를 비추고 어부들은 평소처럼 그물을 손질하며 한가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천천히 다가오는 배 한 척이 보였죠. 제노바의 상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선원들이 손을 흔들지 않았고 갑판 위는 기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보통이라면 배가 항구에 다가올 때 선원들의 함성이 들리고 돛을 내리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했어요. 하지만 이 배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항구에 모여든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이상하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항구의 한 어부가 호기심에 이끌려 작은 보트를 타고 배에 접근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불길한 기운이 더 짙어졌어요. 배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풍겼고 갑판 위에는 움직이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부가 밧줄을 잡고 배에 올라탔을 때 그의 발밑에서 무언가 끈적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려다보니 마른 피였어요. 갑판 곳곳에 피가 흩뿌려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시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실문을 여는 순간 그의 인생은, 아니 유럽 전체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어버렸죠. 문이 열리자 썩은 고기와 피,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오물의 냄새가 파도처럼 밀려나왔습니다. 냄새가 너무 강렬해서 어부는 즉시 구역질을 했고 뒤로 비틀거렸어요. 선실 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갑판에는 시신들이 널려 있었고 반쯤 죽은 선원들은 검게 변한 피부와 괴사한 사지를 드러낸 채 신음하고 있었어요. 어떤 선원은 목과 겨드랑이에 주먹만 한 혹이 부풀어 올라 있었고 그 혹은 검붉은 색으로 터질 듯이 팽창해 있었습니다. 다른 선원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완전히 검게 변해 마치 수처럼 보였죠. 살아있는 선원 한 명이 어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상태였어요. 어부는 공포에 질려 배에서 뛰어내렸고 항구로 돌아와 본 것을 보고했습니다. 지방 관리들이 황급히 달려와 이 불길한 배를 쫓아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은 이미 상륙했고 곧 유럽 전역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이 배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었죠. 배에 실려있던 화물상자 사이사이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고 그 쥐들의 털 속에는 수백만 마리의 벼룩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벼룩들 안에는 얄시니아 페스티스라는 이름의 세균이 다음 숙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앙이 도착하기 전 유럽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1340년대 유럽은 중세의 절정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구는 7,500만 명을 넘어섰고 이것은 로마 제국 이후 유럽이 본 가장 큰 숫자였어요. 파리는 20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 로마 제국 이후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를 자랑했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장에는 온갖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향신료, 비단, 양털, 곡물, 와인이 끊임없이 거래됐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고딕 성당들이 도시마다 솟아올랐고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건축물은 인간의 야망과 신앙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념비였습니다. 건축가들은 돌을 하늘로 쌓아 올리며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죠.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신성함을 상징했고 첨탑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였습니다. 파리와 옥스퍼드, 볼로냐에는 대학들이 번성하며 지식의 전당 역할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유럽 전역에서 모여들었고 라틴어로 신학과 철학, 법학과 의학을 토론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책에는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완전한 세계관을 제시했죠. 신은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것은 위계질서 속에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천사들의 9계급부터 인간 사회의 신분 구조까지 모든 것이 신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다고 사람들은 확신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신의 축복을 받은 안정된 체계라고 확신했습니다. 전쟁은 있었지만 국지적이었고 기근은 있었지만 일시적이었죠. 전반적으로 유럽은 성장하고 있었고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 뒤에는 치명적인 취약성이 숨어 있었어요. 인구가 밀집된 도시들은 위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습니다. 쓰레기가 거리에 넘쳐났고 사람들은 창문에서 오물을 그냥 길거리로 쏟아부었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전부였죠. 가축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으며 악취는 도시의 일상이었습니다. 돼지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먹었고 쥐들은 곡물 창고와 집 사이를 자유롭게 오갔어요. 하수 시스템은 거의 없었고 있다 해도 열린 도랑에 불과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악취가 너무 심해서 부유층들은 도시를 떠나 시골 영지로 피신했죠. 1315년부터 1317년까지 이어진 대기근은 이미 유럽 사회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기후가 조금만 변해도 수십만 명이 굶어 죽는 사회였으니까요. 비가 계속 내려 밀과 보리가 썩었고 가축들이 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풀과 나무 껍질을 먹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식인 사건까지 보고됐어요. 이 기근은 유럽 인구의 약 10%를 앗아갔지만 사람들은 곧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니까요. 게다가 무역로가 확대되고 도시간 교류가 증가하면서 유럽은 완벽한 세균 전파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플랑드르에서 이탈리아까지, 발트해에서 지중해까지 끊임없이 이동했어요. 도로망은 로마 제국 시대부터 이어진 것들이었고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었죠. 번영이 가져온 연결성이 곧 재앙의 고속도로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최신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흑사병의 기원은 키르기스스탄의 티안산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곳은 중앙아시아의 험준한 산악지대로 야생 설치류들이 풍부하게 서식하는 곳이었어요. 마못과 다람쥐 같은 동물들 사이에서 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세균이 수천 년 동안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균은 원래 설치류에게는 그리 치명적이지 않았어요. 숙주를 빨리 죽이면 세균 자신도 전파될 기회를 잃으니까요. 하지만 14세기 초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있었어요. 기온이 변하고 강수 패턴이 달라지면서 설치류들의 서식지가 교란됐습니다. 인간의 개척도 한몫했죠. 몽골 제국의 확장으로 이전에는 사람이 거의 없던 지역에 도로와 정착지가 생겨났습니다. 생태계가 교란되자 세균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유독한 형태로 변이했어요. 어떤 연구자들은 이것을 진화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세균이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무작위 변이와 자연 선택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형태가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그 효과적인 형태가 인간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변이된 세균은 우연히 인간 사냥꾼이나 목동에게 전달됐고 그때부터 새로운 숙주종을 찾았어요. 실크로드를 통한 확산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실크로드는 중세판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길이 아니었어요. 수십 개의 경로가 얽혀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중국의 장안에서 시작해 사마르칸트를 거쳐 페르시아로 그리고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이 길을 따라 비단과 도자기, 향신료와 보석이 오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음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광대한 영토 이동이 결정적이었어요. 칭기즈 칸의 후손들이 건설한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상 제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폴란드까지, 시베리아에서 인도까지 몽골의 지배 아래 통일된 거대한 공간이 있었죠. 상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었고 역참 제도가 잘 정비돼 있어서 이동 속도도 빨랐습니다.
군대도 끊임없이 이동했어요. 정복 전쟁, 반란 진압, 영토, 순찰을 위해 수만 명의 병사가 대륙을 가로질렀습니다. 사절단도 오갔고 순례자들도 여행했죠. 당시 사람들은 감염이라는 개념을 몰랐기에 별다른 경계 없이 병을 운반했습니다. 기침을 하는 동료가 있어도 그냥 감기려니 했고, 열이 나는 사람이 있어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쥐들은 짐 사이에 숨어서 함께 이동했고, 벼룩은 옷과 담요 사이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한때 번영을 준 길이 이제 죽음의 도로가 됐어요. 문명의 연결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양날의 검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아이러니였습니다. 교역로를 따라 병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퍼져나갔죠. 1330년대에 중국에서 대규모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고, 1340년대에는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이상한 병이 유행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병은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인구 밀집 지역과 교역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확산됐어요. 이 병이 유럽에 도달하기 직전 한 사건이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346년 크림반도의 카파, 지금의 테오도시아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카파는 흑해 연안의 중요한 무역 거점이었습니다. 제노바 상인들이 이곳에 거대한 요새 도시를 건설했고, 동방의 물건들이 이곳을 통해 유럽으로 흘러들어왔죠. 비단, 모피, 노예, 곡물 등 온갖 상품이 카파의 창고에 쌓였습니다. 몽골의 킵차크 한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제노바 상인들과 몽골 지도자들 사이에 긴장이 있었어요. 무역 이권을 둘러싼 다툼이었죠. 1346년 몽골군이 카파를 포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만 명의 몽골 기병이 도시를 둘러싸고 보급로를 차단했어요. 카파는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제노바인들은 포위를 견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위가 시작된 지 몇 주 후 몽골 진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이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수십 명, 수백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목과 사타구니에 혹이 생기고 피를 토하고 며칠 만에 죽어갔어요. 몽골 지휘관들은 당황했습니다. 적과 싸우기도 전에 군대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텐트마다 시신이 쌓였고 살아있는 병사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몽골 지휘관이 내린 결정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는 흑사병으로 죽은 시신들을 투석기에 실어서 도시 안으로 던져넣기로 한 거예요. 거대한 투석기가 설치됐고 썩어가는 시신들이 팔처럼 휘어진 나무에 실렸습니다. 투석기가 작동하면 시신은 포물선을 그리며 하늘을 날아 성벽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기록상 인류 최초의 생물학전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썩어가는 시신이 하늘을 날아 성벽 너머로 떨어지는 모습을요. 도시 안의 제노바 상인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시신들은 거리에 떨어지고 지붕 위에 떨어지고 광장에 떨어졌어요. 악취가 도시를 뒤덮었고 사람들은 시신을 치우려 했지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도시 안에서도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카파는 이미 죽음의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고 제노바 상인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급히 배를 띄웠죠. 밤중에 몰래 항구로 가서 가능한 한 많은 재산을 싣고 배를 출발시켰어요. 그들은 목숨을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재앙의 운반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배가 곧 유럽 전체를 파괴할 죽음의 함대가 될 거라는 것을요. 배에는 쥐들이 숨어 있었고 그 쥐들의 털 속에는 감염된 벼룩이 가득했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이미 감염된 상태였지만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신의 심판으로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잔혹함과 무지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몽골 지휘관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단지 적을 약화시키려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카파의 포위전은 유럽 흑사병 확산의 결정적 분기점이었고, 그 결과는 곧 모든 유럽인의 일상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습니다. 카파에서 탈출한 제노바베 12척은 마침내 시칠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1347년 겨울이었죠. 배들은 지중해를 가로질러 왔고 항해 중에 더 많은 선원이 죽었어요. 어떤 배는 선원의 절반을 잃었고 어떤 배는 거의 유령선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계속 전진했어요. 바람과 해류가 배를 밀어줬고 살아남은 선원들은 필사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으니까요. 메시나 항구의 관리들은 배에서 풍기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배를 쫓아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쥐들이 밧줄을 타고 육지로 내려갔어요. 육지의 쥐들과 섞였고 벼룩은 새로운 숙주를 찾았습니다. 항구 근처의 창고 노동자, 선원, 상인들이 가장 먼저 감염됐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가족을 감염시켰습니다. 메시나는 순식간에 지옥이 됐어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평범한 주부였는데 그녀의 가족은 일주일 만에 모두 죽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항구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제노바 배에서 내린 화물을 옮기는 일을 도왔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자 목에 혹이 생겼어요. 오렌지만 한 크기로 부풀어 올랐고 만지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리아는 의사를 불렀지만 의사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피를 뽑고 허브를 태우고 기도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사흘째 되는 날 죽었어요. 다음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열이 났고 작은 아들도 하루 뒤에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마리아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죠. 두 아들도 며칠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어머니도 감염됐습니다. 노인은 더 빨리 죽었어요. 이틀 만에 어머니도 갔습니다. 마리아는 혼자 남아 시신들을 묻어야 했죠. 하지만 어디에 묻어야 할까요? 묘지는 이미 가득 찼고 사제들은 감염을 두려워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뒷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가족을 한꺼번에 묻었어요. 그리고 그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혼자 죽었습니다. 이웃들이 나중에 그녀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미 며칠이 지난 상태였어요. 이런 이야기가 메시나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가족 단위로 멸종하는 일이 흔했어요. 1348년 초가 되자 병은 이탈리아 북부로 퍼져나갔습니다. 베네치아와 제노바의 항구들은 지중해 무역망의 중심이었고 그것은 곧 흑사병의 완벽한 유통센터가 됐어요. 상인들은 시칠리아에서 물건을 사서 북쪽으로 실어 날랐고 그들과 함께 병도 북상했습니다. 순례자들도 한몫했죠. 로마로 가는 순례자들이 이탈리아 반도를 종단했고 그들 중 일부는 감염된 상태였어요. 군인들도 이동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끊임없이 전쟁 중이었고 용병 부대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며 싸웠죠. 이탈리아는 이동이 잦은 사회였기에 병이 퍼지기에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베네치아는 특히 심각했어요. 이 도시는 운하로 연결된 섬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인구 밀도가 극도로 높았습니다.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빽빽이 살았고 환기는 거의 안 됐어요. 병은 한 집에서 다음 집으로, 한 운하에서 다음 운하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봄이 오자 병은 알프스를 넘었습니다. 프랑스로, 스위스로, 오스트리아로 고대 로마가 건설한 도로망은 여전히 유럽의 주요 교통로였고 병은 이 도로를 따라 번개처럼 빠르게 전파됐어요. 론 계곡을 따라 북쪽으로, 라인 계곡을 따라 독일로, 도나우 계곡을 따라 동쪽으로. 당시 기록에는
소문처럼 퍼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 도시에서 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미 그 병은 다음 도시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도달하는데 불과 몇 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1348년 여름이 되자 프랑스 전역이 감염됐고 가을이 되자 영국과 스칸디나비아까지 병이 도달했습니다. 겨울에도 병은 멈추지 않았어요. 추위가 전파 속도를 늦추긴 했지만 실내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1349년이 되자 독일과 폴란드가 무너졌고 1350년에는 러시아의 일부 지역까지 도달했죠.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같은 외딴 지역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노르웨이 선원들이 병을 실어 날랐고 고립된 공동체들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파리는 아마도 유럽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도시였을 겁니다. 20만 명의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죽었다는 추정이 있어요. 시신이 너무 많아서 거리가 말 그대로 막혔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공동묘지가 됐죠. 집집마다 시신이 있었고 그것을 치울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시체 운반부들은 엄청난 임금을 요구했고 그들조차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수레가 거리를 돌며 죽은 자를 내놓으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창문에서 시신을 내던졌고 수레는 그것을 싣고 갔죠. 어디로 가느냐고요? 거대한 구덩이로 갔습니다. 도시 외곽에 엄청난 크기의 구덩이가 팠고 거기에 시신들이 층층이 쌓였어요. 한 층의 시신 위에 얇은 흙을 뿌리고 그 위에 또 시신을 놓고 다시 흙을 뿌리는 시기였습니다. 어떤 구덩이는 수천 구의 시신을 담았어요. 교회 종을 울릴 사람조차 부족해서 종소리가 끊긴 지역이 생겨났습니다. 파리의 특징적인 소리 중 하나는 교회 종소리였는데 장례식마다 종을 울렸거든요. 하지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자 종을 계속 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울릴 사람도 부족했고 하루 종일 울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종소리가 멈췄어요. 그 침묵은 더 끔찍했습니다. 한 사제가 남긴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무덤 위를 걷는다. 이것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매장할 곳이 없어서 시신을 거리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시신 사이를 걸어 다녀야 했던 거죠. 센강에서는 시신들이 떠다녔습니다. 물에 던져진 시신들도 있었고 강변의 묘지에서 흘러나온 것들도 있었어요. 강물은 오염됐고 물고기는 죽었습니다. 여름의 열기 속에서 악취는 상상을 초월했죠. 부유층들은 향수의 적신천으로 코와 입을 가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루브르 궁전에서도 사람들이 죽었어요. 프랑스 왕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필리프 6세의 딸이 죽었고 그의 아내도 감염됐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플로렌스에서는 조반니 보카치오라는 젊은 작가가 직접 이 재앙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후에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을 쓰며 자신이 본 것을 기록했어요. 그의 묘사는 너무 생생해서 오늘날에도 역사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로 사용합니다. 보카치오는 이렇게 썼어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렸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모든 인간적 유대를 압도했죠. 시체는 마치 상품처럼 수레에 실려 운반됐다고 보카치오는 썼습니다. 존엄성 같은 건 없었어요. 시신은 그냥 물건이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치워야 하는 위험한 쓰레기였죠. 장례식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고 흙을 덮는 것이 전부였어요. 고아가 된 아이들이 거리를 헤맸고 방치된 집과 정원은 황폐해졌습니다. 플로렌스의 아름다운 정원들,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로 가꿔진 땅들이 잡초로 뒤덮였어요. 돌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집들은 문이 열린 채 버려져 있었고
약탈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진 거죠. 경찰도 부족했고 판사들도 죽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부자들의 빈집에 침입해 금은 보화를 훔쳤죠. 하지만 그 금으로 무엇을 사겠습니까? 시장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런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템스강을 따라 시신들이 떠내려갔고 강변의 풍경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이스트 에스미스필드에는 대규모 매장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이 20세기에 이곳을 발굴했을 때 수천 구의 유골이 무질서하게 묻혀 있었어요. DNA 분석 결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성직자도, 상인도 함께 묻혀 있었죠.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너무 빨리 죽어서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던 겁니다. 관도 부족했어요. 목수들이 관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신이 그냥 천에 쌓여서 묻혔어요. 어떤 시신은 아예 옷을 입은 채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런던 탑에서는 왕실 관리들이 죽었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는 수도사들이 무더기로 쓰러졌어요. 캔터베리 대주교도 감염됐지만 살아남았고 그는 후에 이것을 신의 기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다른 성직자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죠. 런던의 길드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숙련된 장인들이 대거 사망하면서 일부 기술은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대장장이, 석공, 금속, 세공인들이 죽자 그들의 비밀 기술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도제들이 아직 다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스승이 죽으면 그 지식은 영원히 잃어버리는 거였죠.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농촌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단위로 마을 전체가 멸종했어요.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1350년 이전에 존재하던 정착지 중 수천 개가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해요.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마을 전체가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수확할 사람이 없으니 농지는 황폐해졌고 경작지는 다시 숲으로 돌아갔죠. 이것은 농업 생산의 엄청난 감소를 의미했습니다. 1348년의 수확은 썩어 들판에 남겨졌어요. 미리 익었지만 베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리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지만 그냥 거기 서 있었죠.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와 돼지, 양들은 주인이 죽자 방치됐습니다. 일부는 야생으로 돌아갔고 일부는 굶어 죽었어요. 목장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동물들이 흩어졌습니다. 농촌 경제는 완전히 마비됐죠. 사회적 연대는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장면이 일상이 됐어요. 이것은 중세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은 모든 것의 기초였고 부모와 자식의 유대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흑사병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기록에는 어머니가 병든 아이를 집 밖에 내놓고 문을 잠그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는 울부짖었지만 어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생존 본능이 모성애를 압도한 겁니다. 생존 본능이 인간의 모든 도덕을 압도해버렸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도둑질, 거짓말, 배신, 심지어 살인도 법이 무너진 상황에서 힘이 정의가 됐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식량을 빼앗았고 그것에 대해 항의할 권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어갔을까요? 흑사병에는 3가지 형태가 있었고 각각은 독특한 공포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선페스트, 즉 뷰보닉 플레이그였어요. 이것은 벼룩에 물린 후 림프절이 감염되는 형태였죠. 벼룩이 피를 빨 때 yersinia pestis, 세균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세균은 가장 가까운 림프절로 이동하고 거기서 증식하기 시작해요. 림프절은 면역 체계의 일부인데
세균과 싸우려고 하지만 압도당합니다. 그 결과 림프절이 극도로 부풀어 오르죠. 이것이 바로 부보, 즉 비유보입니다. 사타구니, 목, 겨드랑이에 오렌지만 한 크기의 부보가 생겼습니다. 가장 흔한 위치는 사타구니였는데 벼룩이 주로 다리를 무니까요. 이 혹은 극심한 통증을 동반했고 검붉은 색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만지면 환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혹은 딱딱하고 뜨거웠으며 맥박이 뛰는 것처럼 욱신거렸죠. 며칠이 지나면 이 혹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가 찢어지면서 고름과 피, 그리고 죽은 조직이 흘러나왔어요. 그때 나는 악취는 정말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썩은 고기와 피가 섞인 냄새였죠. 방 전체가 그 냄새로 가득 찼고 간병인들도 구역질을 참기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환자는 이 단계에서 며칠 내에 사망했습니다. 사망률은 약 50에서 60%였어요. 절반은 죽고 절반은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살아남는다고 해도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죠. 혹이 터진 자리는 큰 상처로 남았고 감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2차 감염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폐 패스트였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치명적이었어요. 세균이 폐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했습니다. 첫째, 선패스트 환자의 혈류에서 세균이 폐로 이동하는 경우. 둘째, 다른 폐패스트 환자의 기침을 통해 직접 흡입하는 경우였죠. 폐패스트의 가장 무서운 점은 속도와 전염성이었습니다. 세균이 폐에 들어가면 급속히 증식하며 폐 조직을 파괴했어요. 환자는 기침과 피 섞인 가래, 그리고 극심한 호흡 곤란을 경험했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선홍색 피가 튀어나왔고 숨을 쉴 때마다 꽥꽥거리는 소리가 났죠. 폐가 액체로 가득 차면서 환자는 말 그대로 익사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데도 숨을 쉴 수 없는 공포를 상상해 보세요. 가장 무서운 점은 속도였어요. 감염 후 수시간에서 하루 내에 사망했고 사망률은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폐패스트에 걸리면 살아남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리고 인간 대 인간 감염이 가능했죠. 기침 한 번으로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흑사병이 그토록 빠르게 퍼졌는지 설명해 줍니다. 한 명의 폐패스트 환자가 수십 명을 감염시킬 수 있었고 그들 중 일부가 또 폐패스트로 발전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났던 거죠. 겨울철에 실내에서 모여 사는 환경에서는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폐열성 패스트였는데 이것이 바로 블랙 데스라는 이름의 진짜 이유였어요. 세균이 혈류로 직접 들어가 온몸에 퍼지는 형태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드물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형태였어요. 세균이 혈액을 통해 온몸을 순환하면서 혈관을 파괴하고 조직을 괴사시켰습니다. 피부가 까맣게 변했어요. 손가락 끝부터 시작해서 팔과 다리 전체가 검게 변했죠. 이것은 조직이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혈액 공급이 차단되고 궤저가 시작되는 거예요. 검게 변한 피부는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보였고 악취가 났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자신의 신체 일부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죠. 이 형태는 너무 빨라서 외적 징후가 거의 나타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요.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점심때 열이 나고 저녁에는 시체가 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병의 진행이 너무 빨라서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를 돌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산채로 썩어가는 것 같은 공포였죠. 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피부가 검게 변하는지, 왜 살이 썩어가는지, 왜 신이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지. 아침에 건강하던 사람이 저녁에는 시체가 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한 프랑스 기록에는 점심을 함께 먹은 친구가 저녁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의학은 이 재앙 앞에서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의학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었어요. 히포크라테스와 갈레노스의 체액설이 모든 것을 지배했죠.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4가지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이었어요.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건강하고 불균형이 생기면 병에 걸린다는 이론이었죠. 따라서 치료는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흑사병이 나쁜 공기, 즉 미아스마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올라오는 악취나 행성의 배치가 잘못돼서 공기가 부패했다고 생각했어요. 1315년 파리 대학의 의학부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토성과 목성, 화성의 배치가 공기를 부패시켜 흑사병을 일으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완전히 틀린 이론이었지만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치료법은 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우선 피를 뽑았습니다. 환자가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도 말이죠. 의사들은 정맥을 절개하고 피를 컵에 받았어요. 때로는 몇백 밀리리터씩 뽑아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약해진 환자를 더 약하게 만들 뿐이었죠. 방향제를 태워서 나쁜 공기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유향, 모략, 장미꽃잎 등을 태웠어요. 부자들의 집에서는 하루 종일 향이 타고 있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에메랄드 가루나 유니콘 뿔이라고 주장되는 기묘한 분말을 처방했습니다. 물론 진짜 유니콘 뿔 같은 건 없었고 대부분은 일각고래의 엄니나 다른 동물의 뿔이었어요. 그것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고 와인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당연히 아무 효과도 없었죠. 테리약이라는 고가 약재는 부자들 사이에서 인기였는데 이것은 60가지 이상의 재료로 만든 혼합물이었어요. 독사의 살, 아편, 각종 허브, 향신료 등이 들어갔죠. 제조 과정만 몇 달이 걸렸고 가격도 엄청났습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예방약으로 매일 먹었지만 물론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부보를 터뜨리려고 했어요. 칼로 절개해서 고름을 빼내면 낫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이것이 약간의 효과가 있기는 했어요. 압력을 줄여주니까요. 하지만 감염을 더 퍼뜨리는 결과도 가져왔고 환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마취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의사들이 병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사회의 지식체계 자체가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신뢰해온 권위자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 교수들, 유명한 의사들,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까지 모두 무력했죠. 그들도 똑같이 죽어갔습니다.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일부 의사들은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고 환자를 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도 살고 싶었으니까요. 남아있는 의사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요구했어요. 의사의 방문 비용은 10배, 20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학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세 세계관 전체의 붕괴였어요. 사람들은 기존의 모든 지식과 권위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기 시작했죠. 만약 의사들이 틀렸다면 다른 것들도 틀렸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이것은 후에 르네상스 시대의 회의주의와 탐구 정신으로 이어졌어요. 공포는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성이 무너진 자리에 광기가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이 대재앙을 신의 분노로 해석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이 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믿었죠. 그렇다면 어떤 죄였을까요? 사람들은 온갖 것을 떠올렸습니다. 사치, 음란, 탐욕, 오만. 중세 유럽은 점점 부유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어요. 고급 옷, 맛있는 음식, 큰 집. 성직자들은 이것이 신을 노하게 한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플래젤런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채찍으로 때리며
도시에서 도시로 행진했어요. 1349년 독일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한 무리를 이루어 행진했죠.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등을 드러낸 채 찬송가를 부르며 걸었습니다. 채 찍은 가죽끈에 금속 조각이나 날카로운 뼈가 밝힌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루에 2번 공개적으로 자신을 때렸습니다. 33일 반 동안 예수가 지상에서 보낸 연수만큼 이 고행을 계속했죠. 등과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살점이 찢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구적인 흉터를 얻었고 어떤 사람은 감염으로 죽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으로 신의 노여움을 달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으면 신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노래했어요. 도시마다 이런 피투성이 행렬이 등장했고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고 어떤 사람들은 혐오감을 느꼈어요. 교회 당국은 처음에는 이 운동을 묵인했지만 곧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플래젤런트들은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그들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신께 고통을 바친다. 사제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집단은 실제로는 슈퍼 전파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곳마다 병이 더 빠르게 퍼졌죠. 1349년 말 교황 클레멘트 6세는 플래젤런트 운동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유대인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희생양을 찾았어요. 흑사병이 시작되자 음모론이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것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비율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1348년과 1349년 유럽 전역에서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는 900명의 유대인이 산 채로 불태워졌어요. 마인츠에서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교황 클레멘트 6세는 여러 번 칙령을 내려 유대인 박해를 금지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노력은 실패했습니다. 수백 개의 유대인 공동체가 몰살당했고 생존자들은 동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흑사병은 사회의 기반 자체를 뒤흔들었어요. 봉건제의 핵심 관계가 죽음으로 해체됐습니다. 귀족 가문 전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흔했고 사회적 유동성이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경제에서 나타났어요. 인구가 급감하자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졌습니다. 살아남은 농민들은 갑자기 귀한 존재가 됐죠. 그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임금은 폭등했습니다. 영주들은 당황했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선택권이 있었어요. 영국 정부는 1351년에 노동자 임금 제한법을 통과시켰지만 현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농민들의 식단도 개선됐습니다. 이전에는 보리빵만 먹던 사람들이 이제 밀빵을 먹을 수 있었고 고기 소비도 증가했죠. 교회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제와 수도사들이 대량으로 죽었어요. 경험 많은 성직자들이 사라지고 교육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급히 사제로 서품됐습니다. 종교적 권위는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도 죽음 앞에서 무기력했다고요. 수세기 동안 교회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였지만 흑사병 동안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의 신앙은 흔들렸고 이단 운동이 증가했습니다. 예술에서는 죽음의 무도가 유행했어요. 해골들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이끄는 장면을 그린 예술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 이것은 중세 사회의 위계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고 사회적 평등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의학과 철학에서는 경험주의가 강화됐습니다. 고대의 권위가 실패했으니 이제는 직접 관찰하고 실험해야 한다는 생각이 퍼졌어요. 흑사병은 유럽 인구를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재앙은 동시에 사회적 개혁을 촉발했어요. 노동력 부족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고, 교회의 절대적 권위는 약화됐습니다. 사람들의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재편됐어요. 죽음의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내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중세 최대의 절망 속에서도 드러난 것은 인간의 적응력과 희망이었습니다. 흑사병이 끝나고 한 세기 후 유럽은 르네상스를 맞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흑사병은 중세를 끝내고 근대를 여는 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살아남았고 더 나아가 번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전염병은 언제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과학과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공포는 때로 병 자체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인하다는 것입니다.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절반을 죽였지만 유럽 문명을 파괴하지는 못했어요. 1347년 메시나 항구에 도착한 그 배는 죽음을 싣고 왔지만 동시에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고통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태어났어요. 흑사병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문명은 취약하지만 회복력이 있고, 인간은 약하지만 강인하며, 죽음은 강력하지만 생명은 더 강력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흥미롭고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이런 깊이 있는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하시면 역사 속 가장 어둡고 매혹적이며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다룰까요? 로마 제국의 몰락? 십자군 전쟁의 진실? 아니면 프랑스 혁명의 피해 역사?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더욱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멤버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채널을 직접 후원하실 수 있고 그 대가로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작 영상을 일반 공개보다 먼저 시청할 수 있고 멤버 전용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작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멤버십은 이 채널이 계속해서 고품질의 역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널 페이지에서 멤버십 버튼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흑사병 시대를 살아야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도시를 떠나 시골로 피신했을까요? 아니면 남아서 병자를 돌봤을까요? 중세인들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공포를 이해할 수 있나요? 유대인 박해 같은 비극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흑사병이 결국 유럽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끔찍한 비극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가능한 한만이 답변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과의 대화가 이 채널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주세요. 역사는 함께 배우고 토론할 때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특히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 중세시대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팬데믹과 사회 변화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주세요. 지식은 나눌수록 더 커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1347년 메시나 항구의 그 배처럼 역사의 전환점은 때로 작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하고 항상 배우고 있어야 하며
항상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역사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